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보면 책 제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왠지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많이 들곤 하죠. 그 중에 이제 사랑의 기술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청춘 드라마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인이 이제 만나서 사귀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헤어지면서 그 여자가 이제 딱 막 소리치죠. 이 책을 읽지 않은 자하고는 사귈 수 없어. 그때 굉장히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이 책을 살펴봤는데, 당시에 읽기에는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랑의 어떤 정말 기술,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책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게 과연 우리 인간 존재에게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책 자체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흥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삶의 하나의 조건이죠.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이번 시간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텍스트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책의 전반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요약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앤서니 기든스가 자신의 책에서 사랑에 관련돼서 짧게 이제 작성한 글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랑의 기술이 이제 사랑에 관련돼서는 뭐 고전이고 많은 이들이 참고하는 텍스트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앤서니 기든스도 사랑의 기술을 참고해서 쓰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책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사로잡히는 대신 자아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에리 프롬이 얘기하죠. 사랑의 전제 조건은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뭐 이기심, 뭐 나르시시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 그런 관점이 전혀 아니고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사랑에 대한 뭐 성숙도, 또는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의 퍼스널리티 전체를 뭐 발달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아 발전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상대방한테 그냥 싹 사로잡히는 이걸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라 자아 발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즉각적인 희열을 욕망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거. 에리 프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희열을 욕망해서 이런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으로 시작됐다가는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관계, 그거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이제 헌신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기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랑에서 저지르는 과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상대방의 이제 헌신을 요구하죠. 어떤 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야, 내가 사랑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 뭐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상대방을 압박하죠. 너는 왜 안 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이제 에리 프롬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무언가를 줬다고 기대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자는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그랬는데, 우리도 뭐 우리가 10개의 사랑을 줬다고 그래서 그걸 다 받으려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 뭐 그런 것이겠죠. 그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 관계 내에서 지배하고 지배당하기
지배하기보다는 상호성을 이루는 방식.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 관계 속에서 막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그러니까 지배하는 건 뭐예요? 사디즘이라고 하죠. 지배당하는 거는 마조히즘이라고, 매저키스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변태적인 사랑의 표출이 아니라 상호성.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합일이 되지만 그 합일이라는 게 자기를 버리고 합일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통합성, 즉 자기의 인격이나 개성을 온전히 유지한 채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가 되면서도 두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역설, 그러니까 상호성을 이루는 방식. 그리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융합의 욕망을 벗고 상대방의 안녕과 성장에 관심을 쏟으며 상대방을 그냥 내버려 두는 초연함.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감정, 이게 사랑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더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 분리 상태의 극복 욕구인데, 사랑이라는 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에 있어서 존재의 그 필수적인 근원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삶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면에서 기인을 하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왔다는 거죠. 가만 보세요.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식물이라든가 자연 상태를 보면 인간을 제외하고 어떤 자신이 자연에서 어떤 분리되었다는 느낌? 타색?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대상은 없잖아요. 뭐 강아지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뭐 이런 존재의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건 없죠. 인간만이 이제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티끌의 먼지만도 못한 부피적으로 그러한 존재지만, 인간의 사유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다 포괄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을 아는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 분리감이라는 게 우리가 실존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분리감, 분리되어 있는 실제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원치 않았지만 살아가죠, 그죠? 그리고 원치 않지만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동물들이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죽어야 되나, 나 고독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자연 및 사회에 힘합해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랑을 가장 갈구할 때가 이러한 무력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이해심이라도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모든 영혼을 바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사랑에 대한 갈구심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이런 무력함을 느낄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리감은 격렬한 불안의 원천이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사랑으로 이 세계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실존의 고통을 겪는 일이 드물 거예요. 사랑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격렬한 어떤 존재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뭔가 심연으로 막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듯한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수치심과 또 죄책감. 성경에서는 이제 아담과 이브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인식들은 인간의 실존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인간 존재의 가장 절실한 욕구가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실존의 어떤 근원적인 고독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필사의 노력, 그게 이제 사랑이 되는 거고, 사랑이라는 거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류에 대한 어떤 연민,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러한 실존으로서 주어진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연민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에리 프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건 아닌데 동양의 사랑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의 사랑은 이제 인이라고 하죠. 인. 공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인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단,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제 사단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인의 예지, 그 중에 인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냐면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인간의 어떤 상태와 상황을 측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것들
것들을 보이는 게 바로 인의 단서다. 저거는 이제 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하고 동일한 것들이 있죠. 인간 실존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연민, 이게 사랑의 바탕.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민을 이제 측은지심, 그리고 이제 한자로 이제 사랑 애자가 있잖아요. 도울 선생님이 그런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뭐 무슨 이성에 대한 격렬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아끼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나름 그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의 실천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잘 이해를 하려면 프롬 자체의 인간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의 어떤 단편만을 봐서는 굉장히 사실 책 내용이 쳇바퀴를 돌기가 쉬워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프롬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프롬은 이제 정신분석학자고 심리학자잖아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어떤 동물이면서 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데, 한 개인으로, 그냥 개체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프롬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본성 그 자체가 바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 자체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내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인간 본성이 발휘되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이런 인간관으로 보면 프롬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회, 이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고립감에 빠진 어떤 사회적 본성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상대방을 연결함으로써 그 상대방의 사회적 본성을 이제 실현하는 것을 돕는 것, 이게 바로 프롬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 의해 야기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이며, 이 갈망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의 근원이 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며 갈망이라는 거. 근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프롬이 이 사랑의 실천편에서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지? 근데 정신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웬 뜬금없는 정신 집중이지? 근데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롬이. 어떤 상대방과의 뭐 대화가 무엇이건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화를 해도 그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빠지면서 그냥 가볍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되게 피곤한 일이고 졸리기만 하다는 거야. 오히려 정신 집중이 각성이 되면서 피로하지도 않고 충만한, 바로 그 순간을 살아가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축적해 나가는 거.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실천을 해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을 하니까 이게 꼭 사랑, 뭐 이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무엇인가 발전적인 느낌이 들어요. 정신 집중이라는 게, 사랑의 실천에 정신 집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프롬은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번역도 이제 신앙으로 돼 있는데 너무 종교적인 느낌이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불러일으키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사랑하면 이성과의 어떤 사랑, 어떤 성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성애, 이거를 이제 사랑으로 이제 오해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러한 성애는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흔히 사랑을 얘기하면 어떤 성욕을 가질 수 있는 그 나이대, 뭐 예를 들어 10대, 20대라든가 그 시기에 어떤 달콤한 연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랑으로 의미 짓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 하나의 그 작은 부분이고, 오히려 좀 약간 사랑의 어떤 기만적인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야. 프롬의 말은 사랑이라는 건 인간에게 필요한,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것인데, 사랑의 형태 중에 가장 기만적인 게 성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에 빠진다는 거, 폭발적인 경험, 막 장벽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친밀감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결합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이제 희망과 불안을 말하고, 유치한 면을 보이고,
때로는 막 과격한 면들, 분노하고 증오하고 막 자제심이 결여되고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 보면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근데 이러한 친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박해지고 그 결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타인과의 사랑을 또 추구하게 되는, 언제나 새로운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는 다르리라는 환상을 품게 되는데, 이유는 이제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환상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애적인 사랑의 친밀감, 어떤 폭발적인 느낌은 통계적으로 연구한 그 결과도 있는데 3개월에서 정말 길어도 2년 이상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시적인 짧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사랑의 일시적인 한 부분이다, 단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우리가 이성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막 폭발적인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정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상함, 일종의 친절이죠, 그죠? 보편적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친절이라는 형태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성과의 사랑으로 봤을 때는 다정함,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롬은 또 자본주의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의 사랑은 보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발전시켰고 돈을 벌어왔어, 사랑을 보상해 뭐 이런 식으로. 부모도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뼈 빠지게 애썼는데 너도 나에게 보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을 추구하는 사랑은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이거는 내 존재가 궁극적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매우 그 쓰라린 감정을 쉽게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랑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의지와 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롬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감정은 영속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행위들을 하잖아요. 노력도 하고 뭐.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공부하는 게 좋네, 감정적으로 좋네, 이래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결단, 판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내하고 지속해 나가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근거는 없다는 거죠. 감정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그런 결단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3개월에서 정말 길어야 2년 이내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고민하죠. 대상이 잘못됐어, 나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그건 뭡니까? 굉장히 그 철딱선이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미숙한 거고 무식한 거죠, 그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의지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그걸 뭐 감정의 유지 상태가 뭐 유지가 안 되네, 그러면 뭐 평생 사랑할 수 없는 거죠. 3개월 2년 있다가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BTS가 이제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어요. 데미안이라는 책과 융의 이제 영혼의 지도인가, 이렇게 이제 세 권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왜 추천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BTS의 노래 중에 Love Yourself가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 책을 추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전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확장이 됐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의 확장의 어떤 발현의 모습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책 속의 구절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사랑, 기쁨,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우리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투사를 하죠. 내가 이성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사랑을 발현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릭 프롬은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글을 이 책에서는 뭐 많이 인용을 안 했는데 다른 책에 보면 에크하르트의 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려는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중략하고 그대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BTS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하고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하고 궁극에는 인류, 우리의 어떤 인류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사랑은 아주 작은 의미에서의 한 개인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이 세계 전체와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태도, 애티튜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책을 살펴봤는데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